MBTI 성격 분석사 강사 김경숙입니다. 제1강 성격의 개념과 MBTI 성격 분석사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1. 성격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중요한 이유를 이해한다. 3. 성격 분석사의 역할을 이해한다. 먼저 성격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요, 어원적으로는 탈, 가면 이런 뜻을 함축한 라틴어 페르소나에 내포한 말로 겉으로 드러난 탈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격을 우리가 좀 더 또 짚어보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독특성이 있습니다. 성격의 독특성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나랑 똑같지 않은 각 개인들의 고유한 그 모습, 컬러, 색다름 이런 것들이 성격이다. 그래서 독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격은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격은 상황이 변한다고 변해지지가 않는 공통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변화가 오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면적 조직체가 성격입니다. 이것은 심리 기능들이 역동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드러나는 심리적 표상들이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격은 동기, 인지, 정서, 행동의 패턴입니다. 성격은 인간의 행동, 인지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외현적인 모습과 관련되어지지요. 외현적으로는 관찰 가능한 움직임만이 아니고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긴 하는데 움직임인 내면 세계에서 있는 인지, 정서, 또 더 넓게는 생리적 움직임까지 포함해서 행동 전체를 관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개인의 고유한 행동과 관련되고 누군가의 성격을 논할 때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슬픔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는 행동을 표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플 때의 우는 모습을 성격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는다. 이런 설명입니다. 성격은 일관성을 나타내는 행동과 관련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사교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사람은 장소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시간적인 상황이 변해도 늘 사교적인 모습을 드러내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교적인 사람이 학교 또는 여러 단체의 동아리 이런 곳에서 타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좀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싹싹한 모습, 친절한 모습을 또 사교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면 일관성을 드러내는 이 사람의 모습이 사교적인 성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은 행동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A라는 사람은 너무 자주, 또 B는 늘, 또 C는 항상 씩씩대고 욕설이나 주먹질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C, 늘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B, 자주 나는 이래 라고 비관적인 생각을 늘 말하는 A. 그렇다면 자주 늘 항상 보이는 그 지속적인 패턴을 우리는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은 다양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행동 패턴인데요. 우리가 너 성격 좀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너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그러한 행동 패턴을 좀 고칠 필요가 있어. 그러니 성격 좀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성격이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너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 패턴을 고치고 싶거든요. 이게 고민이거든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학자별로 어떻게 이 심리학자들은, 성격학자들은 뭐라고 성격을 정의를 내렸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카텔이라는 심리학자는 특정 상황이 왔을 때 개인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특성과 관련되는 것이 성격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은요, 올포트라는 심리학자는요, 한 개인의 독특한 행동과 사고 또 감정의 패턴을 생성해내는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의 역동적인 조직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답게 설명을 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 퍼빈과 잔이라는 심리학자의 정의를 살펴보면은요, 한 개인이 감정을 느끼고 사고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일관성 있는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 특성이 성격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리치맨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이고 구조화된 특성으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사고와 행동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일관된 패턴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격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학자들도 내리는 정의가 다양하고 표현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계속 일관된 어떤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표출되어지고 있지요. 그것이 성격을 정의하는 공통 분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언어로 성격을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요, 집단 내에서의 모습,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개인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 사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개인 차이를 드러내는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분의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배경, 또 일반 보편적인 특성 다 합류하고도 드러내는 개인 특성을 잘 살펴볼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심리검사입니다. 우리도 이 심리검사 도구를 다루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자, 심리검사는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측정한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재는 것인지, 이것이 타당도이고요. 예를 든다면 지능검사를 해야 되는데 몸무게를 조사한다면 이게 타당하지가 않죠. 지능검사면 문항들로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타당도가 높은 심리검사라는 것입니다. 그 검사의 결과로 제시되는 점수가 정말 그것의 점수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신뢰도도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뢰도는 뭔가 하면은요, 자, 5살 때 지능을 쟀고 6살 때 쟀고 10살 때 쟀는데 큰 차이가 난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적인 변화가, 환경에 어떤 무슨 사건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평범하게 비슷한 환경에서 유지를 해온 사람이라면 지능검사의 척도들이, 그 검사 결과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검사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엄청난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결과가 왔다면 이것은 신뢰도가 낮은 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를 실시하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제 MBTI를 언급해 본다면 우리 MBTI는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된 심리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을 통하여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검사로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심리검사거든요. 잘 선택된 문항의 비검자가 수검자가 응답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심리검사의 장점은요, 좀 손쉽죠.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것입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비교적 이제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장점만 있는가? 심리검사의 단점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점은, 자, 여러 문항 중에 대답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보기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자기가 직접 쓰는 이런 문항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검사하는 그 본인이 얼마든지 응답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반대 경향을 체크하는데도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많이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상황, 환경, 분위기,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이냐 아니면 심히 불안한 상태냐, 이런 것들이 심리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점이면서 단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격을 이해하는 방법 두 번째는 면담입니다. 면담자 자신의 언어로, 언어가 도구가 되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데요. 피검자 마음의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 유용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질문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피검자 이야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면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수집된 원자료, 이것들을 수량화하거나 또 부호로 이것은 긍정적 응답이었다, 부정적 응답이었다, 이렇게 어떤 수치화를 하거나 또는 부호화하여서 자료를 한번 검색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도 해야 되는 것이 면담으로 성격을 이해하는 방법의 조사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격을 이해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 관찰입니다.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이분이 사교적인 성격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한다고 했지요. 그런 행동 관찰을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성격을 짐작하고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 관찰 방법에는요, 실험실이나 관찰실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활 환경에서, 생활 상황에서 대상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성격에 대한 자료를 얻는 방법이 있고, 또 피험자에게 관찰의 목표가 되는 행동을 알려주고,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것이 사교적인 성격을 예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사교적인 경향성을 드러내는지를 일정한 시간마다 측정해서 그 행동이 얼마나 많이 자주 빈번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관찰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폴리그래프라든가 아니면 심전도를 기록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고 또는 임상 기구들을 활용해서 신체적 강도의 각성 정도라든가 스트레스 양이라든가 생리적 반응의 패턴, 이런 자료들을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주로 병원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생리적 반응 측정을 뇌전도나 이런 전문 뇌파를 측정하여서 대뇌 피질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추론함으로써 정서적
어떤 각성 상태를 이렇게 관찰하는 이러한 방법들도 성격을 이해하는 방법 속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성격 이해의 중요성 중에 자기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살펴보면요. 자기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요. 부정적 행동이 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내 성격 때문에 그랬다면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약간 조절할 필요가, 그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만 조절했더라면, 후회를 했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조절하려는 각성도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정적 행동이 감소되고 긍정적 행동이 증가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성격 이해의 중요성에는 1순위로 이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타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 이해가 증가되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되었는데 그것을 걸고 넘어집니까? 그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겁니까?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구나가 자동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면 관계도 완화되어질 또는 관계성이 향상되어질 확률이 또는 효율적 관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대인관계 갈등이 감소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행복한 인간관계가 오히려 훨씬 증가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요. 이러한 성격 이해를 통하여서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해 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격은 인간관계에서 가족관계, 연인관계, 교우, 부부관계 이런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네. 성격 특성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성격 이해의 중요성을 앞서서 공부하면서 많이 우리가 습득을 했습니다. 성격은 직업적 수행과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은 여가생활, 종교생활, 건강,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격은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그러한 요인입니다. MBTI 성격 분석사로서의 역할도 한번 살펴보지요. 이제 우리는 MBTI라는 심리 도구를 통해서 이제 성격 공부를 할 것이고 MBTI를 공부하게 될 것인데, 가장 먼저 성격 분석사로서의 역할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격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성격 분석사로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격의 개인차를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수용하는 방법을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함양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MBTI 성격 분석사라면 MBTI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MBTI 성격 분석사의 역할,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성격 유형별 특징을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이제 전문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들입니다. MBTI 성격 분석사의 역할이라며 성격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또 숙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서 내담자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역할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 MBTI 유형을 분석해서 그것을
마주 앉으신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하신 그 내담자에게 자기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이런 유형이거든요 하고 설명하고 그 유형의 특징 또는 그 보완할 점까지도 함께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일상생활에 이 검사를 실시하신 나의 내담자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충분히 자기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 MBTI 성격 분석사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자, 우리 성격 분석사의 역할 5번째는요. 원만하게 상호작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강좌를 따라오시면 결국 지금 분석사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진 공부를 하게 되실 것이고 결국은 원만한 상호작용 방법도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문제 해결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6번째로 타인의 복지에 기여하는 사명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역할이 성격 분석사로서 자기 이해를 돕고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결국 무엇입니까? 이 이해를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삶의 만족도를 높여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여기에 더하여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인 복지에 기여하는 나는 훌륭한 일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격 분석사의 역할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째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전문성 함량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MBTI 성격 분석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전문성 함량을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 노력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공부하시려면 어떻습니까? 네, 물론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또 그렇게 내가 알고 있지만 한번 이 강사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해서 위축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강좌가 펼쳐진 것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나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더 성장한, 더 많이 나의 기술 또는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함양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MBTI 성격 분석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시고 거듭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자긍심 또는 자부심 그런 것들을 가지시면서 공부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MBTI 성격 분석사의 역할을 매우 잘 감당해 내실 수 있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는요,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이 시간에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격의 개념을 이해하는 순서를 가졌죠. 정의를 내려보고 각 학자들의 정의가 어떻게 좀 다른지 아니면 공통점은 있는지 각 정의를 살펴보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정의들을 살펴보고 개념을 정의하기도 하고 또 독특한 성격의 개념들을 풀어서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순서를 가졌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격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성격을 또는 타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까지 나아가면서 확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MBTI 성격 분석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성격 분석사로서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성을 함양하기에 충분히 우리가 그 역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성격 분석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하면서 우리가 MBTI 성격 분석사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첫 발걸음을 하신 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사회가 MBTI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지고 보편화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MBTI를 섣부르게 적용하기보다는 전문가로서 이런 관심의 확장을 더욱 이루어가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선생님이 전문성을 띠고 MBTI 성격 분석사로서 나아가신다면 선생님도 기쁘시고 이 해석과 해설을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시는 피금자들, 수금자들, 그 타인들도 함께 만족한 그러한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